죽고 못 살던 친구와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된 적 있으십니까? 설마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내가 믿고 뱉은 말이 내 등에 칼이 되어 꽂힌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만큼 무섭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들어 외롭고 적적하다 보니 우린 친구니까 괜찮겠지. 이런 비밀 하나쯤은 나눠야 진짜 친구지 하며 속을 다 보여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40년 지기 우정이 박살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무심코 내뱉은 여러분의 가벼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친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여러분의 노년은 비참한 고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내 사람 잃지 않고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될 6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몇 개나 말하고 다녔는지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입 싼 사람 취급받으며 결국 나도 당한다. 다른 친구의 은밀한 비밀과 뒷담화입니다. 재미있으십니까? 친구의 치부를 안주 삼아 씹어 돌리고 남의 집 불난 거 구경하는 게 그렇게 맛이 좋으십니까? 야, 너만 알고 있어. 글쎄 걔네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라. 걔네 자식이 감옥 갔다더라 하며 실컷 떠들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하신가 본데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한 기막힌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마당발에 모르는 소식이 없는 걸어 다니는 방송국으로 통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선생님은 친구 최 씨의 아주 은밀한 가정사를 꺼냈습니다. 최 씨가 믿고 하소연하며 털어놓았던 아들이 도박에 빠져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 씨가 참 안됐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저런 쯧쯧하며 혀를 찼지만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는 최 씨네 아들이 도박쟁이의 사기꾼이라더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최 씨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격분한 최 씨는 박 선생님을 찾아와 멱살을 잡고 내가 너를 형님처럼 믿고 내 속을 다 보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40년 우정은 그날로 끝장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사건 이후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박 선생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내 앞에서는 웃지만 딴 데 가면 내 비밀도 저렇게 떠벌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지금 노인정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섞지 않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 잘못 놀렸다가 친구도 잃고 신뢰도 잃고 고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은 똥물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똥물을 나르다 보면 내 손에도 반드시 더러운 오물이 묻고 냄새가 배기 마련입니다. 듣는 사람 심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 욕을 침 튀어가며 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정보통이네 하고 존경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내 욕을 이렇게 하겠구나 하며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나이 먹어서 남의 뒤나 캐고 이간질이나 하는 것만큼 추하고 없어 보이는 행동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야 철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머리가 희끗한 노년에 남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스스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입니다. 품이라는 것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거운 입으로 침묵할 줄 알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모임에서 남의 흉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섞이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점잖게 넘기거나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십시오. 입을 닫아야 사람이 남고 남의 비밀을 지켜줘야 내 노후의 존엄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이 욕하다가도 뒤돌면 내 흉이 되어 돌아온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영감 할멈 험담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친구 붙잡고 며느리 흉 좀 보고 꼴보기 싫은 영감 욕. 좀 실컷 하고 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으십니까? 내 말에 맞장구 쳐주며 아이고 고생했다. 내 며느리가 나빴네. 내 남편이 몹쓸 인간이네 하고 위로해주는 그 친구가 정말 내 편 같고 고마우십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집안을 동네방네 구경거리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내 가족 흉을 보는 것은 칼로 내 살을 도려내는 짓입니다. 친구 앞에서는 내 며느리가 게으르다, 내 사위가 돈을 못 번다, 남편이 개팍하다고 욕하면 친구는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집구석도 참 콩가루네. 내 자식은 저러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다 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그 친구에게는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친구 입을 타고 넘어간 내 가족 이야기는 살이 붓고 과장이 보태져서 온 동네에 소문이 됩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다며, 그 집 남편이 밖으로만 돈다며 하고 수군대는 소리가 결국 돌고 돌아 며느리 귀에, 사위 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납니다. 서운했던 감정은 풀면 되지만 남을 통해 들려오는 비난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이 되어 가족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버립니다. 내 자식이 부족하고 내 배우자가 모자라 보이는 것은 결국 내 탓이고 내 업보입니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평생을 산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들을 욕하는 것은 나는 자식 농사 망쳤어,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고스란히 내 얼굴로 떨어집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산책을 하거나 일기장에 욕을 한 바가지 쓰고 덮어버리십시오. 내 식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곧 나의 체면을 살리는 길입니다. 밖에서 내 가족을 깎아내려 얻을 것은 찰나의 후련함 뿐이고 잃을 것은 나의 품격과 가정의 평화입니다. 현명한 어르신은 집안의 흉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40년 지기도 순식간에 원수된다. 격한 정치색 드러내기나 종교 강요입니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중마고우니까 정치 이야기 좀 한다고 설마 갈라지겠어? 라고 믿고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놈의 정치 이야기가 피보다 진한 4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경험과 생각이 굳어져서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해지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 옹고집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는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곧 정의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 듭니다. 바로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 비싼 밥 먹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다가 TV 뉴스에 나온 정치인 이야기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환장했다. 저 사람을 찍어야 우리가 산다며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내 딴에는 나라 걱정이고 정의감에 하는 말이지만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이자 강요질일 뿐입니다. 서로 내가 뭘 모른다, 세뇌당했다, 늙어서 노망났냐 하며 막말이 오가고 급기야 멱살잡이까지 가기도 합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가 정치색 하나 다르다고 해서 순식간에 말 안 통하는 무식한 인간, 상종 못할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옹호하는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이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보태줍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찾아와서 밥 한 끼를 사줍니까? 여의도에 계신 그 높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석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 이름 불러주고 내 슬픔을 함께 해줄 소중한 옛 친구를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정치인 때문에 내치려 하십니까?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전한다고 친구 손을 억지로 잡아 끌지 마십시오. 친구가 힘들 때 묵묵히 손 잡아주는 것이 진짜 종교이지, 싫다는 사람에게 너 지옥 간다며 협박하듯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진짜 현명한 어르신은 술자리에서 정치,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화제를 돌립니다. 날씨 이야기, 손주 재롱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만 해도 남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입이 근질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나도 꾹 참으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내 인생의 증인인 친구를 잃게 됩니다. 사상과 이념은 멀리 두고 사람은 가까이 두는 것이 말년의 고독을 피하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듣고 시기 질투 부른다, 숨겨둔 알짜배기 재산 규모입니다. 내가 왕년에 땅 좀 사놔서 노후 걱정 없다라며 은근슬쩍 통장 잔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입이 근질거려도 제발 참으십시오. 그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뜯어먹기 좋은 돈줄이자 움직이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주머니 사정이 뻔합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용돈 주고 병원비 쓰고 나면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들 팍팍하게 사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강남에 건물이 있네, 땅값이 올라서 몇 억을 벌었네 하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자네는 좋겠네, 부럽네 하며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시기심과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옛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랑 똑같이 고생한 줄 알았는데 지 혼자만 호의호식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40년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고 싶고 험담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돈 자랑 한번 했다가 내 돈 내고 밥 사주면서도 뒤에서 욕만 바가지로 먹는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은 돈 냄새를 맡은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죽는 소리를 해댑니다. 자식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한데 융통 좀 해달라며 손을 내밀 때 이미 돈 있다고 큰 소리쳐 놓은 마당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10중 8구 못 받습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처럼 돈 떼이고 속만 썩다가 결국 원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좀 있다고 친구를 개무시하냐, 수전노도 그런 수전노가 없다 하며 온갖 비난을 퍼붓고 떠나갑니다. 결국 빌려줘도 사람 잃고 안 빌려줘도 사람 잃는 외통수에 걸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알짜배기 재산은 며느리도 자식도 중마고우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저 기분 좋게 밥값 한번, 술값 한번 먼저 내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도 근근히 산다,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라며 엄살을 부리십시오. 그것이 비굴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돈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평온했던 노후는 끝장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위로받으려다 평생 약점 잡힌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나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주겠다는 그 약속, 과연 믿으십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라며 털어놓은 내 비밀이 다음 날이면 동네방네 퍼져서 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꽂힌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이 술 한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부끄러운 과거를 친구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젊은 날 저지른 뼈아픈 실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치부, 혹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가정사까지 말입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친구가 고맙고 위로받는 기분에 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칼자루를 친구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습니다. 어제의 절친이 돈 문제 하나로, 말실수 하나로 내일의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이 냉혹한 인간관계입니다. 만약 그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위로받자고 했던 그 말이 싸울 때 나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다면서 인간이 덜 됐네라는 비아냥을 듣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굳이 친구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도 문제입니다. 사람 입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남의 비밀일수록 깃털처럼 가볍게 나불대고 싶어집니다. 아이고, 그 친구 사실은 이랬대 하며 무심코 흘린 말이 돌고 돌아 내 자식 귀에, 내 며느리 귀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 평생 쌓아온 점잖은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지고 주책맞은 노인네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 비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친구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혹시 내 이야기를 어디 가서 떠들지는 않는지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됩니다. 위로 한번 받으려다 평생을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힘들어도 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그냥 가슴 속에 묻으십시오. 정말 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종이에 적고 태워버리십시오. 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바로 친구 자식 기죽이고 내 자식 등골 빼먹는 자랑, 자녀들에게 보태준 돈 액수입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3억 보태줬잖아. 우리 딸 시집갈 때 내가 차 한 대 뽑아줬잖아. 입이 간질거려서 못 참으시겠습니까? 내가 능력 있는 부모라는 걸 친구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 입 좀 다무십시오. 그건 자식 사랑이 아니라 평생지기 친구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자식 욕먹이는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노년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건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 특히 자식에게 목돈 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듣는 친구가 아이고 너 참 능력 좋다, 부럽다라고 웃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웃음 뒤에는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부모로서의 자괴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지기 단짝이었던 김 여사님과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이 물려준 땅이 좀 있어서 형편이 넉넉했고, 이 여사님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알뜰살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님이 모임에서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강남의 30평 아파트 전세는 해줘야 희 안 죽을 것 같아서 내가 5억을 뚝 잘라줬다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여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밤을 새워 일하며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자신의 아들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여사님은 죄 없는 남편에게 우리는 뭐 했냐? 친구는 5억을 줬다는데 우리는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냐며 화풀이했고 결국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더 슬픈 건 이 여사님이 열심히 사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못난 부모 만나 고생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사님은 김 여사님의 전화도 피하고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친구끼리 그 정도도 말 못하냐며 억울해했지만 이미 이 여사님의 마음속에서 김 여사님은 친구가 아니라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돈 자랑 한번 했다가 평생의 벗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제발 혼자만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보태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돈을 못해주는 친구는 졸지에 무능력한 부모가 됩니다. 친구를 내 자식과 비교하게 만들고 멀쩡하게 잘 사는 친구네. 자식들을 부모 도움 못 받은 불쌍한 애들로 만들어버리는 무례하고 잔인한 행동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내가 줬다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들 다 지들이 알아서 크는 거지 나도 해준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친구를 배려하는 품격이고 지혜입니다. 돈으로 자식 기 세워주려다 친구 기 죽이고 내 품위까지 깎아먹는 어리석은 노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구화지문이라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혹시 나도 모르게 술자리에서 모임에서 떠들고 다니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가 내 곁을 떠나는 건 내가 돈이 없어서도 늙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무심코 뱉은 선을 넘은 자랑과 험담, 그 가벼운 입놀림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입이 근질거리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도 꾹 참으셔야 합니다. 그 잠깐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남은 여생을 뼈저린 후회와 지독한 고독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진짜 속이 꽉 찬 어른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입에는 무거운 자물쇠를 채우고 대신 지갑과 귀를 활짝 여십시오. 입을 닫아야 사람이 남고 침묵해야 비로소 존경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외롭다고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했나요? 사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결국 혼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와 끝없이 연결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혼자라는 건 결코 불행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만의 삶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다가 상처받고 무너진다면 결국 고통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독하게 행복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는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독하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갈 때가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라는 현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입니다. 혼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과 불행에 빠질 것 같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는 그렇게 나쁜 걸까요? 사실 혼자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더 이상 타인의 기호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누구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기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안다면 혼자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평생 가족과 동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자기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혼자가 된 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녁엔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가 되는 것은 불안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지 몰라도 점점 그 자유로움에 매료되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시작하면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혼자가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면 갑작스러운 고립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외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혼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혼자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혼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즐길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장 큰 행복과 자유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혼자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냥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의 위치에서는 자식들의 삶이 곧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사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입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늘 자식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 애 좀 봐줘요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할 일을 미뤄가며 손자를 돌보러 달려갔습니다. 딸에게는 엄마, 집안일 좀 도와줘라는 요청을 받으며 자신의 시간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이제 허리를 무리하게 쓰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줘라며 그녀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녀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소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면 당신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남는 것은 피로와 공허함뿐입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 요구가 나의 행복을 해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되찾아 보세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요가를 배우는 것이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되찾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남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를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는 이제 손자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의 집안일 대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남의 기대에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행복을 주도하세요.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요구는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충실하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독립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혼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없다면 아무리 혼자의 삶을 추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는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보장합니다. 65세의 이 여사는 은퇴 후 처음엔 연금으로 생활하며 마음의 여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달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에 점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때 이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자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매달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꼭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건강과 경제를 모두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혼자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면서 경제적 독립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재정을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세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자유롭게 주도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꼭 필요한 사람만 남겨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필요 없는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사람은 떠나고 피곤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65세의 김 씨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웃의 요청에 늘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작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번 고마워요, 김 씨라며 부탁하던 사람들은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나도 바빠서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몇 명 없으며 그들과의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나를 아끼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나를 이용하거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와 피로를 준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관계는 소수정예입니다. 많은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웃 한 명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값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남은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만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하세요. 그 관계는 당신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관계도 가볍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5번째,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라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자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감정일 뿐입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비결은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데 있습니다. 65세의 박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텅 빈 집에서 쏟아지는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TV 소리로 허전함을 채우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을 알게 되니 외로움 따위는 생각할 틈도 없더군요. 박 씨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법이 결국 스스로를 바쁘게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일수록 나만의 시간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해 보세요.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다뤄보거나 어릴 적 꿈꿨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외로움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세요.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에 꽃을 장식하고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을 꾸미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외로움을 없애는 시작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혼자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우며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세요.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손에 있습니다. 6번째, 삶을 풍요롭게 채워라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꼭 쓸쓸하고 빈곤하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혼자여도 얼마든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돈이나 화려한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기술은 삶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최 씨는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삶도 끝났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었지만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난 혼자라고 해서 행복할 수 없을까?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근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여도 나를 대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혼자서도 풍요롭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 한 구석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꾸며보고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는 시간조차도 여유와 풍요를 느끼게 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세요.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꽃 한 송이나 맛있는 디저트처럼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나는 혼자니까 이 정도는 사치일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는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살면 대규모로 구매할 필요가 없기에 품질 좋은 소량의 재료나 제품을 선택해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덜 쓰지만 만족감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또 다른 기술은 시간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대를 활용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데 투자해 보세요.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만듭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혼자서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단조로운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나만의 선택으로 삶을 풍요롭게 가꿀 기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여유롭고 찬란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의 시간은 곧 당신만의 특별한 무대입니다. 7번째,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슬픔과 고독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혼자의 진짜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고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65세의 김 여사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배우자와 사별한 뒤 한동안 집안에서 텅 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는 이웃 주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에 참가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혼자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김 여사는 그녀만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지금은 자신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며 경제적, 정신적 자유를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찬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나만의 목표와 열정을 키워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인생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또한 혼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관계에 휘둘리며 나를 잊어버렸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적한 오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로를 걸으며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은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의 찬란함은 모험적인 선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혼자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한 모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은 오히려 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채울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찬란한 인생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사실을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찬란한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독립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은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찬란한 나만의 인생이 바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오랜 지인이라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고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당신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하며 베풀지만 결국 관계는 깨지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이용만 당한 채 버려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베풀다가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는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삽니다. 사는 게 힘들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 운이 지독히도 없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떠넘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위로해주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깊숙이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결국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은 반복됩니다. 전화가 오면 1시간 넘게 하소연만 듣고 만나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벼워지는 대신 당신에게 모든 감정을 떠넘깁니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주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도 우울함과 피로가 쌓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언해주고 위로해줘도 그들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라고 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계속 떠넘깁니다. 심지어 당신이 피곤하다고 말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며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당신은 상대방을 달래느라 점점 더 지쳐갑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감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선을 긋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7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성격이었다.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래, 내 마음 이해해 하며 위로했고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줬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정숙 씨한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 라며 늘 하소연을 하러 찾아왔다.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친구 김 씨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화했다. 이 인간이 또 날 무시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엔 공감해 주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에 점점 지쳐갔다. 늘 똑같은 불만, 똑같은 하소연. 그런데도 거절하면 넌 내 얘기 듣는 게 그렇게 힘드냐? 라며 서운해했다. 결국 이정숙 씨는 김 씨 전화를 받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감정도 지치고 우울해졌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자신의 감정을 덜어내고 나면 홀가분해졌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다. 이정숙 씨만 감정의 찌꺼기를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구나.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대신 받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줄수록 나의 감정은 망가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는 타인의 문제에 조언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쉽게 베푸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문제 해결사가 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는 이유는 정말 해결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현실적인 조언을 하면 너무 냉정하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언을 듣고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내 말 듣고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며 오히려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언을 많이 해주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인생 문제까지 떠안게 됩니다. 한번 조언을 해주면 계속해서 새로운 고민을 가져오고 마치 당신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도 좀 봐줘요. 결국 친구의 인생 문제에 휘말려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언을 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신을 탓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며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나중에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년의 조언을 쉽게 베풀면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남의 고민까지 떠안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조언을 구하면 가볍게 웃으며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조언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지혜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주변에서 형님이 경험 많으시니까 한마디만 해줘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고 나이 들수록 그래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라는 생각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다. 어느 날 친구 박 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 아들이 가게를 차리려 하는데 요즘 장사가 될까? 김 씨는 고민 없이 말했다. 무조건 해봐야지. 요즘은 소자본 창업이 대세야. 박 씨는 김 씨의 말을 믿고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박 씨는 망했어.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적자가 쌓이고 있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박 씨는 점점 형님이 해보라고 했잖아.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깨달았다. 조언은 쉽게 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후로 김 씨는 남의 문제에 쉽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언을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결국 타인의 인생에 쉽게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친구나 지인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 번만 대신해줘. 라며 가볍게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도와주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무료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당신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어차피 할 일 없잖아. 라는 말로 당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합니다. 동네 친구가 나 대신 은행 좀 다녀와줘. 라고 부탁하면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탁이 점점 커지고 결국엔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마워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이번에도 좀 해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마치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상대방은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 돈이 드는 일까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대신 이거 좀 사서 보내줘.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해주면 되잖아 라며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노후에는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주변에서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로운 삶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김순자 씨는 평생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주변에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늘 남의 일을 대신 해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찾아와 인터넷 주문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대신 주문해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이것도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서류 좀 챙겨줄 수 있어? 부탁은 점점 늘어났고 마치 김 씨가 박 씨의 개인 비서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사소한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박 씨의 태도가 변했다.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라며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 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김 씨는 남을 돕느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뒤로 밀려났고 노후의 소중한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 김 씨는 결국 박 씨에게 앞으로는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믿고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그 관계는 친구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 라고 말하며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엔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배신감과 후회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젊을 때 한번 잃어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잃은 돈을 채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는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만 늘어날 뿐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면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처음엔 돕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린 사람은 미안한 감정보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이 얽히는 순간 평생 이어온 인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급하다고 호소해도 나도 여유가 없다 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또 부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절대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 이경자 씨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살아왔다.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선뜻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쉽게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다. 오랜 친구 박 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 씨는 큰 돈도 아니고 한 달이면 갚겠다는 말에 흔쾌히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돈은 받지도 못하고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까지 깨져버렸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다녔다는 사실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순간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이경자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처럼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서류 좀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같은 요청을 몇 번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베푸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변하면서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달만 도와달라 는 식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탁은 끝이 없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시간을 잃고 마음의 짐까지 떠안게 됩니다. 노후에는 남을 위해 희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일, 사회적인 관계에 시간을 써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보다는 그 시간을 스스로 즐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바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내주면 결국 나를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번 시간을 내주면 다음번에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순간 오히려 예전에는 잘 해주더니 왜 이젠 안 해줘요? 라며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처음에는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는 관계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시간을 쉽게 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나 지인이라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결국에는 시간, 돈, 감정까지 소모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인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에게 베풀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시간을 내주고 감정을 받아주고 남의 책임까지 대신 지는 순간 내 인생은 점점 타인의 것이 되어갑니다.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서운해할까봐 계속 베풀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한 시간과 여유는 사라지고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할머니는 65세의 나이로 홀로 남은 채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웃고 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연로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버린 강. 할머니는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방 안에 누워 저녁마다 홀로 텔레비전을 켜두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이순자 씨와 한잔하던 자리에서 우연히 박 씨라는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66세의 박 씨는 외모는 평범했지만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할머니는 처음 만난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고 박 씨도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셨죠? 저도 그런 마음 알죠. 박 씨의 말에 강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거쳐 강 할머니는 박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다정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에 매료되었고 점차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강 할머니는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인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강 할머니는 새롭게 시작될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었다. 그러나 강 할머니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박 씨가 숨기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 씨는 강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고 그녀도 그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늦은 나이에 맞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의 달콤한 말은 강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재혼을 결심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강 할머니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박 씨가 매일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의 관심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강 할머니에게 그는 항상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강 할머니는 박 씨의 말이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굳이 깊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심한 태도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강 할머니의 일상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영화, 가고 싶어 했던 장소, 작은 소소한 취미조차 이제는 그의 대화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점차 자신의 스케줄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며 강 할머니를 가족이 아닌 룸메이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는 가벼운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강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무관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종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뭘 그렇게 따져?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강 할머니는 그의 태도에서 점점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박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할머니는 그를 걱정하며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박 씨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뭐 이렇게 간섭하냐는 말만 내뱉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결혼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위주로만 생활하며 강 할머니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편히 살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의 말은 강 할머니를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길 바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강 할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안에서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지고 박 씨의 일방적인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강할머니는 결혼 전보다 더 고독했고 더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혼을 해서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내 인생이 더 나빠진 걸까?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박 씨의 돈을 자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강할머니에게 자주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고 그 요구는 점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점점 더 자주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처음엔 그저 가난한 사람이 고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그가 미리 알려준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매번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그의 생활은 결코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외출할 때마다 그가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과 만나고 있던 것입니다. 강할머니는 그들을 여러 번 보았고 그들이 매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돈을 계속 요구하는 걸까? 강할머니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이내 박 씨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우연히 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엄청난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혼 전 도박에 빠져 돈을 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은 그의 인생을 망쳤고 그 사실을 강할머니에게 숨긴 채 재혼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강할머니의 연금과 재산을 의지해 살아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강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믿고 의지했던 박 씨가 결국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 씨는 점점 강할머니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요구할 때마다 더욱 냉정하고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자신이 한때 느꼈던 사랑과 배려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할머니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의 결혼 생활은 강할머니의 삶에서 모든 기쁨을 앗아갔고 그는 그녀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강할머니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가 그녀의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할머니는 반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할머니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오랜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대로 참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 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처음에는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것이 강할머니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지역에서 신뢰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할머니는 열정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박 씨가 그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그녀의 재산과 삶을 이용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사기 결혼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말은 강할머니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박 씨의 숨겨진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은행 기록, 과거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도박장 출입 기록까지 모두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신뢰를 이용하여 결혼을 가장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강할머니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 씨에게 받은 고통을 되돌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강할머니는 박 씨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돈을 요구했던 상황, 그녀를 무시했던 은행, 그리고 그가 숨겼던 빚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강할머니는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박 씨를 향해 강력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점점 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박 씨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드러내 보입시다. 강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에 소심하고 억눌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가 그녀의 삶을 망치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박 씨의 거짓말과 비밀을 모두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강 할머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와의 싸움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강 할머니의 자식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존심이 강해서 힘든 상황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식들은 강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게 되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강 할머니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며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강 할머니의 둘째 딸은 친한 친구가 변호사라는 점을 떠올리고 어머니가 맡긴 사건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고 박 씨를 압박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박 씨의 과거를 추적하며 그의 도박빚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박 씨가 결혼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박 씨가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변명들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날 만한 증거들이 하나둘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속이고 결혼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자식들은 하나같이 강 할머니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특히 강 할머니의 둘째 딸은 박 씨와 대면하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당신의 계획은 여기까지예요. 법이 당신 편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박 씨는 딸의 태도에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설 곳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자식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무기력함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법정에서 강 할머니의 편에 서서 증언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박 씨의 통제로 인해 고통받았는지, 그가 결혼 전부터 숨겨온 빚과 도박 문제를 알게 된 과정 등을 증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권리를 되찾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자식들의 도움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편이 많았다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와의 결혼은 실수였지만 그녀는 이제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의 힘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지원과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박 씨를 향한 법적 압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비리가 드러나며 박 씨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의 막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 할머니의 자식들과 변호사가 합심하여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박 씨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갔습니다. 그의 비밀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금융사기와 도박 관련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법정에 제출했고, 그가 강 할머니를 속이고 결혼한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박 씨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강 할머니의 변호사는 조목조목 박 씨의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엄청난 도박 빚을 숨기고 원고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말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 법정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 앞에서 그의 주장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강할머니의 자식들은 박 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어머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한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단순한 수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은 박 씨가 강할머니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는 강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돌려줘야 했으며 앞으로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박 씨는 판결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할머니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긴 싸움 끝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박 씨와의 결혼이 남긴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 상처는 그녀를 더 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는 마침내 그녀에게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할머니의 끔찍한 재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새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